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좀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좀 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대 가는 법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싫어하겠죠. 물론 이제 공부 잘한다고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의대 가는 법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럼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대 가지 말고 이제 기초 과학을 열심히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공부 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저는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당연히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근데 왜 이런 과학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저를 부르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이제 의대를 가야죠. 그죠? 6년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양한 길이 많지만 의대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강의랑은 상관없는데요. 의대 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다른 과를 간 친구들을 보면 이제 대학교를 가면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토익 토플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외국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대생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이제 학교 공부만 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 취직이 잘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의대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보니까 고등학교랑 똑같더라고요. 저희 때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면 이제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이렇게 하고 야간 자율학습 있고 똑같아요, 고등학교랑.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다른 과도 유급이 있지만 의대는 훨씬 더 유급을 많이 시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 한 100명 정도 같이 들어가면 졸업을 6년 뒤에 같이 하는 사람이 한 70% 되고 나머지 이제 30%는 이제 밑에 학년이나 밑에 학년으로 내려가는 거죠. 물론 유급 당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제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되는데 용감해서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공부할 때도 놀아야지 유급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용감해야죠. 그렇게 이제 6년을 끝마치고 나면 이제 의사고시를 치죠. 의사고시 합격률 95%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마치고 나면 이제 길이 나누어집니다. 이제 의대를 갔다고 해서 다 임상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 이제 6년 이제 의대를 마치고 나면 보통은 이제 인턴을 하죠. 인턴 1년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은 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과들을 2주나 한 달 정도 돌면서 내가 이제 무슨 과를 할까를 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턴을 하기도 하지만 인턴을 안 하고 기초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생충학, 생화, 미생물학 이런 분들이 빠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안 하고 미용하겠다고 해서 그냥 미용 배우고 바로 개원하거나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인턴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를 4년을 합니다. 전공의를 하는 건 이제 과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과를 하겠다, 신경과를 하겠다, 신경외과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통 4년, 또는 요즘에는 내과나 소아과나 소아과 인기가 없으니까 3년, 외과도 그렇고 3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까지는 이제 루틴이 하죠. 이게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전공의 4년. 이제 그렇게 끝마치고 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보통 36개월 이제 공보이나 군의관으로 이렇게 군대를 가고, 이제 끝마치고 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개원하거나 아니면 종합병원에 취직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에 좀 더 뜻이 있다 이러면 이제 펠로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임상 강사라고도 부르고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해요. 이제 그렇게 끝마치고 나면
이제 펠로 때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교수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조교수로 임명을 받을 쯤 되면 이제 나이가 30대 뭐 초중반, 중반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교수 한 6년,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거 가지고 평가받아서 부교수에서 또 한 6년 동안 평가받아서 이제 최종 교수가 되면 이제 보통 정년까지 65세까지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 중에 부교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한 30%는 환자를 보죠. 근데 저는 일주일에 보통 이틀 외래를 봅니다. 이틀 외래를 보고 나머지 한 30%는 연구를 하고요. 나머지 한 30%는 이제 교육을 하죠. 뭐 이런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강의도 하고 전공의들 강의도 하고 또 이제 학회 가서 다른 의사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이제 의사이긴 하지만 환자 보는 거는 제 일의 한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30%는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도 강의를 하고요. 과학터치 와서 나머지 30%는 이제 의과대학 학생이나 전공의 교육을 한다. 인 겁니다. 그래서 길이 다양하다. 의사 됐다라고 해서 다 환자만 보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운대백병원에서 환자를 보니까 해운대백병원에서 월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공의들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지대학교 교수기도 하고 해운대백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의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초등학생들이라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제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신경과 안에서도 수면 질환하고 이 뇌전증 예전에 간질이었죠. 그걸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면은 보통 이렇게 나뉘어요. 보통 상식적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제 렘 수면 그리고 비렘 수면, 렘 수면이 아니라는 얘기죠. 렘 수면이 아닌 수면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큼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렘 수면에는. 그런데 팔다리에 근육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팔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게 꿈이죠. 물론 이제 렘 수면 장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꿈을 꾸는 동안에는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소리를 지르면 실제로 소리를 지르고 꿈에서 벽을 치면 실제로 뭐 벽을 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병이죠. 그런 게 이제 렘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원래는 렘 수면에서는 이제 팔다리 힘이 들어가지 않는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수면이고 이제 렘 수면이 아닌 비렘 수면은 이제 잠을 이제 푹 자는 시기예요. 근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자냐에 따라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 때는 렘 수면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은 꿈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꿈을 적게 꿉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한 주기가 90분에서 120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을 생각하면 뭐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에 잠이 딱 들면 보통은 깊은 수면인 비렘 수면이 푹 빠져요. 그래서 보통 초반에는 이제 푹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을 계속 자다가 새벽이 되면 될수록 깨어날 때가 되면 이제 꿈을 많이 꾸는 렘 수면이 훨씬 더 많이 꿔집니다. 그래서 잠깐 잘 때는 보통 꿈을 안 꾸고 좀 오래 자면은 뭐 일요일 같은데 이제 늦게 계속 자면은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잠을 자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잠자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잠을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은 좀 많고 이제 어른이 되면 필요로 하는 수면이 줄어들죠. 실제로 잠도 안 오고 빨리 깨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자야 되느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근데 이제 내가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면 그 시간이 그냥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보통 어른이 좀 짧고 이제 어린이들이 좀 길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면증이다 라고 병원을 찾아가려면 잠이 잘 안 들어요, 아니면 잠이 빨리 깨요, 중간에 자꾸 깨요 라는 게 있으면서 더하기 꼭 필요한 게 그렇게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장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면증이라고 안 해요. 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 다음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럼 그 불면증이 아니에요. 치료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라는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고 타고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잠이 왜 필요하느냐? 그쵸. 에너지 보존, 회복, 면역, 감정 조절 다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면을 잘 취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잘 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첫째가 고1이고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비쌀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잠이 약간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낮밤이 바뀌는 직업을 가진 분들 잠이 안 와요 하고 병원에 찾아오면 굉장히 제일 힘듭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하는 거 당연히 좋고, 특히 낮에 햇볕을 많이 보면 이제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낮에 운동도 운동이지만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물론 이제 피부에는 안 좋지만 낮에 햇빛을 많이 보면 밤에 이제 잠을 잘 잡니다. 카페인 들어간 음식 당연히 안 좋고요. 커피뿐 아니죠. 콜라, 그죠? 초콜릿, 녹차, 홍차 다 이제 카페인 많잖아요, 그죠? 흡연 음주 당연히 안 좋고, 술을 먹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술을 먹고 잠을 자면 깊은 수면에 못 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을 먹고 자면 다음날 되게 피곤해요. 빨리 깨고. 그래서 당연히 술 먹고 자면 안 좋다라는 거고요.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거 괜찮고,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또 시계인데 이제 벽시계 같은 게 이게 불빛이 오는 거, 조금의 불빛도 되게 수면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불빛도 안 좋다라는 거고, 잠자리에서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보통 잠이 안 와요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보통 잠자는 앞에 TV가 있어요. 그래서 큰 방에 누워서 저녁에 TV를 보다가 이제 자야 되겠다 싶으면 끄고 잔다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수면에 안 좋습니다. 근데 몸이 여기가 자는 곳인지 TV를 보는 곳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잠을 자는 곳에서는 잠만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는 거는 거실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 제일 또 안 좋은 게 이제 핸드폰 보는 거. 자면서 누워서 이제 핸드폰 보다가 잠을 자잖아요. 잠이 잘 안 와요. 또 문제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두엽의 기능을 평가하고, 핸드폰을 안 보고 그냥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두엽의 기능을 평가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밤에 자기 전에 본 핸드폰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당연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잠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잠을 자는데도 안 좋고 공부하는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학생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의대 가려면. 그런 얘기들이고, 테드 동영상을 하나 따왔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소리는 없어도 됩니다. 글자가 있어서.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던데, 이게 좀 흐릿해서. 테드에서 따왔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는데, 뭘 할까? 더 피아노 연습을 할까? 더 책을 열심히 볼까? 결론은 이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을 잡니까? 그죠? 근데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놀 시간에 잠을 자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은 뭐 성장에도 좋고 당연히 면역 반응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수면이 뇌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머리로는 피가 저렇게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냥 쉬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뇌 내부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 보면 배운 내용의 40%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열심히 떠들잖아요. 내일 되면 이 중에서 얼마나 기억하느냐? 5% 기억합니다. 95%는 잊어버려요. 학교에서 수업 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어도 하루 지나면 5%밖에 안 남아요, 머리에. 정상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기억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뇌 축두엽이라고 하죠. 뇌 옆에 보면 저 안쪽에 보면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해마가 단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마를 제거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 이제 해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마는 단기 기억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마를 이렇게 스스로를 제거하기도 하거든요. 뇌전증 환자들. 제거하고 나면은 기억력이 되게 떨어지는 걸 호소합니다. 하지만 해마가 할 수 있는 데는 단기 기억에만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시험 치기에 바로 전날 모든 걸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시험 기간 한 2주 정도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2주 전부터 시험 기간 하려고 공부를 하면 뭐 일주일 전에 공부한 거, 한 3, 4일 전에 공부한 거, 그냥 공부만 해서는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40% 정도로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해서 듣고 기억하는 건 5%. 그럼 그걸 어떻게 늘릴 거냐라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잠입니다.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멈췄다. 이제 말씀드린 이제 수면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쉬고 있는 게 아니다. 기억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렘 수면이랑 비렘 수면이 있는데, 비렘 수면은 서술적 기억이 저장되는 거. 렘 수면은 절차기억. 절차기억이라는 거는 저렇게 피아노를 치거나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요런 기억들, 그런 거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테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려면 잠을 자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날 밤에 공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면 이게 해마잖아요. 그죠? 해마 닮았죠? 이게 우리 뇌에 있는 해마라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겠죠. 이름도 히포캄퍼스 해마예요. 얘 해마랑 똑같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기억을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여기 일단 저장이 됩니다. 여기 저장이 됐다가 단기 기억으로만 가요. 근데 얘가 장기 기억이 되려면 이 뇌에 있는 각각의 깊숙한 부분으로 이렇게 쫙 퍼져서 딱 저장이 돼야 돼요. 저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잠이다 라는 거죠. 잠을 자지 않으면 단기 기억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 안 했지만 이제 반복 학습이죠. 한 번 보고 걸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봐야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한 번 봐서는 당연히 기억할 수 없다. 두 번, 세 번, 네 번 봐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재워야 된다. 뭐 잠 안 자고 공부해 이러면 기억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게 답니다. 물론 이제 잠만 잔다고 공부 잘하진 않겠죠. 그죠? 공부를 하고 잠을 자야죠. 그런 거고, 이제 글림파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글림파티 시스템이 뭐냐? 우리 이런 말초 조직에는, 뇌를 제외한 이런 조직에는 림프절이라는 것도 있고 림프 조직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그 림프 조직이 하는 역할이 몸의 세포 사이에 쌓인 쓰레기를 그 세포에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해부학적으로 열심히 살펴봤더니 이런 림프 조직이 없어요. 이상하다. 뇌는 엄청 활동을 많이 하는 조직이고,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가 만들어질 거고 그걸 뇌에서부터 배출을 해야 될 텐데 왜 림프절이 없지? 라고 생각을 과학자들이 가졌고, 그래서 2012년도 한 10년 전이죠.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내가 쓰레기가 만들어지면 그걸 재활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계신 이분은 이제 의사는 아니고 니더갈드라는 덴마크 뇌과학자이신데 지금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2013년도에 그게 아니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걔가 우리 뇌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발견한 거예요. 발명은 아니고 발견이죠. 그래서 왜 이름이 글림파틱 시스템이야? 뇌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뉴론이라는 게 이제 들어보셨어요? 이제 신경세포죠. 신경세포가 있고 뉴론 옆에서 그 뉴론의 기능을 도와주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글라이알 셀이라는 게 있어요. 글라이알 셀이 있거든요. 글라이알 세포가 있는데 이 뉴론이 아니라 이 글라이알 세포들이 몸에 있는 림파틱 시스템 같은 기능을 하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G를 빼내서 여기 붙였어요. 그래서 G 림파틱 시스템. 그래서 그냥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자기가 이제 말을 만든 겁니다. 니더가드라는 분이. 그래서 뭐 상도 2014년부터 엄청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런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런 신경세포들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런 글라이얼 셀들이 이 뇌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를 뇌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게 글림파틱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발견이 된 지 한 1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최근이죠.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펀메드라고 해서 이 검색을 해보면 글림파틱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논문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 뇌과학에서는 핫한 이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이 아니지만 나중에 수행평가하고 이럴 때 글림파틱 시스템 많이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니더갈드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쓴 논문인데 어떻게 했냐면 쥐예요, 쥐.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죠. 쥐에다가 이 형광물질을 이렇게 넣었어요. 뇌에다가 형광물질을 직접 넣었더니 이렇게 형광물질이 혈관이거든요. 이 빨간 게 혈관 옆을 따라 저렇게 흐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뼈예요. 뼈고 이만큼이 다 뇌거든요. 근데 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그죠? 동맥이 큰 혈관이고 정맥이 작은 혈관이고, 그죠? 동맥은 산소를 공급하는 거고, 정맥은 이 산소를 이제 이 쓰레기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맥 옆으로 이 물이 흐르다라는 거죠. 물. 그게 이제 글림파틱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글림파틱 플로우가 물이 이 혈관 옆으로 흐르더라. 그래서부터 혈관 옆으로 이게 빠져나와서 이게 뇌거든요. 뇌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씻어서 가지고 정맥 옆으로 가더라. 그래서 정맥 옆으로 쭉 해서 몸에 있는 림파틱 시스템으로 배출해버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물이 빠져나와서 여기 있는 쓰레기를 데리고 정맥 옆으로 가서 정맥을 따라서 이제 청소를 해내더라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라는 게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근데 얘가 잠이랑 연관이 많아요. 재밌게도. 또 지실험을 했는데 깨어있을 때 글림파틱 시스템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를 봤더니 깨어있을 때는 잠을 잘 때에 비해서 그 활동이 95% 떨어집니다. 5%밖에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머리에 쌓이는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잠을 안 자고 깨어있으면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 거죠, 머리에. 그래서 잠이 중요하더라 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마취를 시켜도 잠을 잔 것처럼 똑같게 글림파틱 시스템은 굉장히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잠을 자면 왜 이게 활동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공부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젊었을 때는 보시면 이제 깊은 수면이 이게 3번이거든요. 깊은 수면이 이게 초반에 이렇게 탁 깊은 수면이 취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얕은 수면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게 깨는 거거든요. 중간이 자꾸 깹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자꾸 노폐물이 쌓이겠죠.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노폐물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젊었을 때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쓰레기를 잘 빠져나가는데 나이가 들면은 잠을 잘 못 주무 이제 자꾸 깨기 때문에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노폐물이 자꾸 쌓이겠죠. 노폐물이 자꾸 쌓이면 물이,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쓰레기를 데리고 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노폐물이 쌓이면 물의 흐름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더 못 걸러요. 악순환이죠. 그럼 노폐물이 더 쌓이고, 그러면 물이 또 더 못 흐르고,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치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악순환을 밟는다라는 거고, 치매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치매가. 그런 얘기고요.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면이고요. 수면이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뚱뚱하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체중 조절도 공부 잘하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면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머리 염증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치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건 넘어갈까요? 어쨌든 머리에 있는 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이탈리아 수학자가 있어요. 머리에 이제 물이 많거든요. 글림파틱 시스템만 있는 거 아니고 머리에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수학자가 수학 공식을 통해서 풀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일본에 계신 이분이,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엄청 하나에 꽂히면 그걸 엄청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도 많이 타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머리에 있는 이제 플루이도패시, 물이 이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생긴다.
치매도 생기고 뭐 수면에 관련된 거, 파킨슨병도 글림파틱 시스템이 엄청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그것도 뇌의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뇌의 퇴행성 질환이 이제 치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 파킨슨병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듯이 이런 퇴행성 질환이 결국 글림파틱 시스템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치매가 있는 분이 파킨슨병이 잘 생기고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이 치매가 잘 생기거든요. 다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의 흐름이 잘 안 돼서 그렇다, 머리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사람한테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어떻게 볼까라는 거죠. 동물들은 이렇게 직접 머리에다가 현광물질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MRI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넣는 MRI 또는 조영제를 넣지 않는 MRI를 이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 내척수액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뇌는 이 내척수액이라는 물 위에 둥둥 떠 있거든요. 그 내척수액이 물이 위에 둥둥 떠 있고 그게 이 허리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뇌수막염, 뇌염 같은 걸 하면 허리에 바늘을 찔러서 거기서 물을 좀 빼내서 검사를 하죠. 그러면 머리 염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물이 허리까지 내려오니까. 그래서 허리에다가 조영제를 넣는 거예요. 조영제를 넣어서 MRI를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 허리에 넣은 조영제가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머리 밖으로 배출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침습적이죠. 조영제를 허리에 이제 바늘을 찔러서 넣어야 되니까. 또 MRI를 한 번만에 찍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찍어야 되니까. 조영제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뇌수두증 환자, 요것도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나 뇌수두증이나 또는 렘수면 장애나 다 뇌가 나이가 빨리 들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뇌의 퇴행성 질환. 그런 사람들한테는 빠져나간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라는 그런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냥 이 정맥 주사를 맞거든요. 정맥 주사를 맞으면 일부는 이렇게 조영제가 우리 뇌의 어떤 부분에 침착이 됩니다. 얼마나 침착이 잘 되느냐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요게 이제 머리 MRI거든요. 머리 MRI를 보면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요 위에가 앞에고 여기가 뒤이고 왼쪽 오른쪽이거든요. 뇌에 보면 이 하얀 거는 원래 머리 안에 있는 물이요. 뇌척수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점점점점점점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면 요런 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까맣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 A, B, C, D로 해서 이게 제일 심한 건데 심해지면 이렇게 하얀색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저런 걸 보면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이 떨어졌구나. MRI를 찍어보면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이제 퀀티피케이션이라 하죠. 숫자를 세고 얼마나 많은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불면증 환자한테 MRI를 찍어서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잠을 잘 못 자니까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잠을 못 자면 공부도 못 하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타우카라는 또 일본 사람인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뇌와 뇌를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을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또 알아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이제 우리 연구가 그렇지만 우리 연구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연구를 다른 그룹에서 한 번 더 똑같은 연구를 해서 결과가 똑같게 나오면 사람들이 믿고 그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타우카라는 그룹이 2017년도에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잘 평가하더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중국에서 그래 네 말이 맞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나도 맞던데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그럼 이게 글림파틱 시스템이 찍을 때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날, 그 다음 날 또 찍어보고 또는 MRI 기계를 다르게 해서 봐도 찍어보고 그래도 언제나 일정하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리프로듀스빌리티라 하죠. 그런 거를 하니까 의미가 있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MRI를 찍으면 이런 이제 세상에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개발을 했으면 뭐 이제 세계의학 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제 MRI예요. 제 MRI를 찍으면 이렇게 MRI를 찍으면 MRI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머리 MRI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두통 있을 때 찍는 MRI, 뭐 치매가 있을 때 찍는 MRI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게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보는 MRI는 이제 이런 트랙을 보는 MRI를 찍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제 왜 보통 이제 저한테 뭐 뇌전증으로 진료를 보러 왔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고 오세요. 그럼 되게 곤란해요. 아, 이 사람은 다른 병원에서 보통 그냥 두통 있을 때 찍는 MRI로 그냥 찍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뇌전증이 있는 MRI를 찍어야 되는데 두통 있는 MRI를 찍어 오면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럼 다시 찍읍시다 하면 이제 또 돈 벌려고 이런다. 이렇게 오해를 살기도 하고 차라리 안 찍고 보내주면 더 좋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MRI를 찍어서 요거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것들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 자꾸 깨잖아요, 그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글림파틱 시스템 기능 당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 수면 장애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뇌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고 자다가 이제 잠꼬대 한다고 하죠. 소리 지르고 뭐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선균 배우가 지금 마약으로 좀 그렇지만은 잠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게 이제 렘 수면 장애 환자를 연기를 한 거죠. 그렇게 뭐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고 베란다로 가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렘 수면 보통 50세 이후에 생기거든요. 나이 들면 생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뇌 기능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고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 불편해서 잠 못 자고 자꾸 깨거든요. 이분들도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 당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뇌전증을 하니까 뇌전증 환자들도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거고 뭐 결론은 제가 글림파틱 시스템 기능을 했지만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뇌과학 쪽에서는 약간 떠오르고 있는 이슈고 핫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행평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뭐 사람한테서는 이제 MRI 가지고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이 이런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더 좋게 만드는 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좋게 만들면 결국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렇게 머리에 쌓인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으니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약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 이제 잠을 자야 된다. 공부를 잘 하려면 잠을 자야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뇌에 이제 쌓인 노폐물을 잘 배출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야 이제 공부한 거를 기억을 할 수 있다. 이제 학생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잠만 잔다고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잠을 자야 돼요. 그죠? 공부를 하고 잠을 자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대 가기를 원하시면 의대도 갈 수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